아이가 감염이 되었을 때 열이 나는 것은 축복이지 저주가 아니다. 이 얘기를 제가 카카오 스토리를 맨 처음에 연재를 할 때 이거를 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시작한 지 몇 년이 안 된 상태이기도 했었지만 이 얘기를 처음 듣는 초보 엄마들이 노발대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아이가 열이 나는 게 축복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사실 9.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감염으로 인한 열은 치료하지 않아도 40.5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의사들은 열을 내리기 위한 약을 처방하면서 아이와 부모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친다. 그런 처방을 해주는 것은 많은 부모들에게 흔한 두려움, 즉 아이의 체온을 통제하고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체온이 계속 올라갈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확인시키는 행위다. 의사들은 아이의 체온을 내린다고 해서 상태가 나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우리 몸에 존재하는 아직도 완전하게 설명되지 않은 고유의 메커니즘이 감염으로 생기는 열을 41도 이상 올라가지 않게 막는다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는다. 이 신체 방어 메커니즘을 압도해서 작동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일사병이나 중독 또는 다른 외부적인 원인으로 인한 열뿐이다. 그런 경우에는 41도 이상으로 체온이 올라갈 수 있다. 의사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전혀 모르는 것처럼 행동한다. 내 생각에 그들은 자기들이 아이를 낫게 했다고 부모들이 믿게 만들고 싶다는 단순한 바람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다. 게다가 의사들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는 강박증 과 자기들이 효과적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리낌을 내보이는 것이다. 치명적인 병에 걸린 경우를 제외하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환자에게 말하는 의사가 과연 있는가? 사실 10. 약물이나 해면으로 몸을 닦는 것처럼 체온을 내리기 위한 조치들은 불필요한 것을 떠나 실질적으로 역효과를 낸다. 아이가 감염이 되었을 때 열이 나는 것은 축복이지 저주가 아니다. 이 얘기를 제가 카카오 스토리를 맨 처음에 연재를 할 때 이거를 쓴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시작한 지 몇 년이 안 된 상태이기도 했었지만 이 얘기를 처음 듣는 초보 엄마들이 노발대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아이가 열이 나는 게 축복이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자, 왜 그런지 한번 들어봅시다. 열은 체온을 상승시키는 발열원이 작동되는 자발적인 작용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 우리 몸이 질병과 싸우기 위해 사용하는 자연 방어 메커니즘이다. 열이 있다는 것은 몸의 회복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감염이 되면 아이의 몸은 추가로 백혈구를 생성한다. 백혈구는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파괴하고 손상된 조직과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을 몸에서 제거한다. 또 백혈구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추가로 생성된 백혈구들은 감염이 일어난 장소로 더욱 재빠르게 이동한다. 체온을 상승시키는 발열원이 작동되어야 백혈구 증가라고 불리는 이런 과정이 자극된다. 그래서 열이 나는 것이다. 체온이 올라가는 것은 단순히 치유 과정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나타낼 뿐이다. 그러므로 기뻐해야 할 일이지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 일어나는 일은 그것뿐만이 아니다. 우리 몸은 많은 종류의 병균들이 성장하는 데에 꼭 필요한 철을 혈액에서 빼내어 간에 저장한다. 그 덕분에 박테리아가 증식하는 속도는 늦춰진다. 또한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질병에 대항하는 물질인 인터페론의 활동도 더욱 효율적으로 바뀐다. 이런 과정을 입증하기 위해 연구소에서는 동물들에게 인위적으로 열이 나게 만드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실험 결과 질병에 감염시킨 실험 대상들 가운데 체온이 상승한 동물들은 치사율이 줄었지만 체온을 낮추면 치사율이 높아졌다. 사실 인위적으로 열이 나게 하는 방법은 저절로 정상적인 열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진짜 정말 중환자들은 발열이 안 돼서, 그러니까 저체온증, 체온이 낮아서 정말 큰일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오히려
이 책의 설명대로 열이 오른다는 것은 몸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 몸을 지키기 위한 메커니즘이 작동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물이 증발을 하면서 땀구멍이 줄어드는 거죠. 땀구멍이 싹 수축을 해서 그러면 열섬 현상이 몸 안에서 생기는 거죠. 열이 몸 안에 갇혀버리는, 오히려 더 해열이 안 되게끔 만드는 행동이라고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아이 해열시킬 때 단 한 번도 이렇게 몸을 닦아준다거나, 단지 이마, 눈, 얼굴, 귀, 뒤, 그 다음에 이제 손바닥, 손등, 발 정도는 닦아주죠. 사실 10일,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감염 때문에 오른 열은 뇌 손상이나 영구적인 신체적 손상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거 아주 궁금해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부모들은. 더욱 많은 사람들이 열을 두려워하는 것은 주로 아이의 열이 너무 높이 올라가게 방치하면 몸이나 뇌에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보편적인 믿음 때문이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부모들이 당황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도 이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그 말을 사실 그대로 믿기 때문에 공황 상태에 빠지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그런 두려움을 품게 되었다면 의사, 당신의 부모, 조부모, 배우자 또는 옆집에 살아 차를 함께 마시며 조언을 해주는 친한 의학 전문가의 말로 당신이 믿게 된 열에 관한 지식은 모두 제쳐놓도록 하라. 할머니들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아이의 감기나 독감 또는 다른 어떤 감염이든 41도를 넘게 열이 오르지는 않으며 그 이하에서는 어떤 영구적인 손상도 초래되지 않는다. 아이의 몸에 있는 방어 시스템은 열이 41도가 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열이 오르기 시작할 때 아이에게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손상이 생길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몇십 년 이상을 진료해온 소아과 의사라도 41도가 넘도록 열이 오르는 환자는 평생 한두 명 정도 볼까 말까 한다. 그런 케이스를 보았다 하더라도 감염이 아닌 다른 이유, 즉 중독이나 일상병 같은 증상 때문이다. 나는 여태까지 몇만 명 이상의 환자들을 진료했지만 열이 41도를 넘는 사례는 딱 한 번밖에 없었다. 소아 발열의 95%가 40.5도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사실 12. 경련은 고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체온이 극도로 빨리 상승할 때 일어난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열이 너무 높이 올라가도록 방치하면 경련 발작을 일으킨다고 믿고 있거나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열을 두려워한다. 난 그런 우려를 가진 부모들에게 마음으로부터 공감한다. 아이가 경련 발작을 일으키는 모습은 두렵고 소름 끼치는 광경이다. 한 번이라도 그런 모습을 봤다면 그다지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믿기 힘들 것이다. 경련 발작은 또한 상대적으로 흔한 증상이 아니다. 고열이 오른 아이들 중에서도 약 4%만이 열에 관련된 경련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경련을 겪은 아이들이 이후 그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다는 증거는 없다. 발열로 인한 경련을 경험한 아이들 1,706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경련 발작이 각각 사망률이나 운동장애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 또한 소아기의 발열로 인한 발작이 이후 간질 발병률을 높인다는 믿을 만한 증거도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발열성 경련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가 실시될 때는 이미 어떤 도움을 주기에는 너무 늦었을 때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약을 먹이거나 몸을 닦아주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이에게 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무렵이면 아이에게 경련이 일어날 가능성도 이미 생겨버린다. 경련이 일어나는 것은 체온이 얼마나 높은지가 아니라 몇 도가 되었든 얼마나 빨리 상승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엄마가 아이에게 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무렵이면 이 급속한 체온 상승은 이미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 아이가 이미 경련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면 위험한 시기는 지난 것이다.
발열성 경련이 일어날 가능성은 주로 5세 이하로 한정되어 있다. 그 전에 경련을 겪은 적이 있는 아이라도 5살이 지나면 경련은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 아이가 경련을 겪으면 많은 의사들은 다시 열이 올라도 발작이 일어나지 않도록 페노바르비탈 수면제 진정제랍니다. 이나 다른 경련 방지 약물을 장기적으로 투약하는 처방을 할 것이다. 의사가 아이에게 이런 치료를 하자고 제안하면 장기적인 경련 방지 치료의 위험에 대해서 꼭 의문을 제기해야만 한다. 약물 때문에 아이에게 생길 수 있는 행동 변화에 관해서 묻도록 하라. 경련 발작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사들 사이에도 일치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